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LBC 화술강좌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좌는 LBC 강의실의 첫 번째 콘텐츠 화술, 말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된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술 강좌 강의를 맡은 임철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기까지 해서 대화의 시작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이 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하진 않았고, 저에게 말을 했던 분 중에는 정말 나를 두고 나의 개인적인 레슨을 해주는 것 같았다, 자기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를 깨닫고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느껴서 제가 이제 다른 대안을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 듣고 외우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오프라인 화술 공자를 참여하고 싶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눈빛이 바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겁게 그때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맞춤형 강의를 그때그때 이제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 강의는 즐겁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이거 어떻게 내 얘기 같이 이렇게 하느냐, 자기의 이제 문제점을 좀 잘 알겠다라고 해주신 분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이게 보람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 강좌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쯤에는 아마 어느 정도 오프라인 강좌가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이 강의를 만약 조금 늦게 들으셨다면 그 강의가 시즌 2, 시즌 3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아마 토요일마다 토요일 점심, 토요일 오후에 계속 강의가 지속될 거예요. 몇 달 이 강의 여러분들이 방송을 2020년에 듣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압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을지. 이게 정식으로 이제 화술 학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날 강의가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물론 유료로 강의를 하지만 지금 재능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부담이 없고 들으시는 분들도 큰 부담이 없게 하는 선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스피치 학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컨텐츠는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물론 모든 스피치 학원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에 번들을 하고 괜찮은 겉모습을 가진 강사가 달변으로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진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콘텐츠, 검증된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자화자찬 같으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을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피드백을 저희 네이버 카페나 혹은 제 개인 메일로는 화술 오프라인 강좌도 받고 있습니다. 개그블랙, GAGBLACK, 검정할 때 블랙을 쓰죠. 앞에는 개그 콘서트 할 때 개그를 쓰고 개그블랙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강의 혹은 강의에 제반된 관련 사항들이 또 제공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어보는 거. 처음에 제목만 듣고 무슨 대화가 시작이 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의 마음을 잘 여는 거는 잘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느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되게 양날이 검일 수 있는 게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열어버리기도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도 비슷합니다. 이건 더욱 강력한 양날의 검이에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질문하기가 이게 잽으로서 상대를 열고 혹은 상대의 방어를 굳건히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타격을 어느 정도 좀 줘서, 물론 긍정적인 타격이죠. 그 상대가 마음이 열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스트레이트나 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방이죠.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질문보다 리스크도 크고 장점도 있죠. 과연 오늘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이냐? 오늘은 칭찬하기입니다. 참 클래식하죠. 질문하기, 칭찬하기. 하지만 클래식한 주제여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효과적인 칭찬, 그리고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추가로 감사에 대한 것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고래마저 칭찬에 춤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뭐 베스트셀러 제목이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왜 고래가 칭찬에 춤을 출까요? 칭찬이 좋아서? 칭찬이 물론 맞죠. 칭찬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3R 이론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여기서 R은 Reinforced Response Recur. 그러면 이 3R 이론 이렇게 뭐 영어 단어 이런 것보다도 그림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보상을 받으면 증가하겠죠. 그 행동이 보상받으면 그 행동이 증가할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무시당하면 감소하겠죠. 아이들이 뭔가 학점을 뭐 수학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부모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욕이 감소하겠죠. 뭐 조금 더 이게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고래가 칭찬에 춤을 춘다라는 것은 고래가 돌고래를 춤을 추게 할 때 물고기를 주죠. 먹을 걸 줘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러면 더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칭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일 수 있겠죠. 물고기를 주더라도 좀 칭찬하면서 주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더 표면적으로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면 그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칭찬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면 돼요. 이것은 세상 모든 원리의 어쩌면 기본 원리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면 각박한 세상이 되겠지만 뭐 경제의 원리기도 하죠.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가 저 물건을 원하면 그 물건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 그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값어치에 맞는 칭찬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주면 그걸 받을 수 있겠죠.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재치가 있고 자존심도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적이 없어요. 물론 재치가 없기 때문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이 절대 없고 그분이 없을 때도 절대로 그분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학생이건 뭐 과사무실에 있는 뭐 거기 직원이건. 그런데 이제 그 분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쭤봤죠. 그게 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좀 약주를 덜 하신 상태여서 아이 그런 게 어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약주를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세상에 진리가 담겨 있는 그 한마디였는데 제가 방금도 한 말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뭐 큰 돈을 원하고 뭐 100억 아니면 뭐 이 나라의 통수권 그런 걸 애초에 나한테 바라진 않겠죠. 애초에 내가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 상대가 나한테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알아내서 그것을 주면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적 스트로크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반응, 나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 악플보다 좋은 것은 선플이죠. 선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제가 무조건 칭찬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 칭찬에도 요령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이 양날의 검인 건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있다 보면 저랑 이제 학기가 끝나고 친구로 남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기 중에는 저한테 굉장히 자주 찾아오지만 학기가 끝나면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 보기 힘들죠. 서로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라. 이게 먼 훗날 뭐 잘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앞날을 빌어주고 뭐 거기서 인연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남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솔직하다. 혹은 최소한 내가 느끼기에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 안 해도 최소한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 아니면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겠구나. 나한테 욕하고 막 하는 학생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솔직한 거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솔직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칭찬을 위한 칭찬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죠. 아,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칭찬 아닌 정말 그 입에 발린 칭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걸 해주지 않으면 이게 뭐 칭찬하긴 한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처럼 칭찬이 굉장히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상대가 행동을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 나한테서 열리던 마음은 분명히 감소할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상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저도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를 대할 때 인간의 본질을 더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게 감춰졌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의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판별할 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령대를 점점 내려가다 보면 입을 가려요. 거짓말을 할 때 입을 가리거나 입을 만져요. 그 이유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감추려고. 근데 나이가 들면 거기서 조금 더 연령이 올라가면 귀를 만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죠. 입을 직접적으로 만지잖아요. 그게 나이가 점점 들고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다른 데를 만지거나 다른 데가 움찔거리는 그런 부분들로 거짓말을 판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다 뿐이지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이 있죠. 하지만 어릴 때처럼 울거나 더 봐달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대한테 강요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나한테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는 그것을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대놓고 네가 칭찬받고 싶어하니까 난 너한테 칭찬을 줄게. 그러면 상대 마음속은 더러워서 안 받아. 됐어. 내가 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이걸 한 줄 알아?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요령껏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요령껏 하지 않으면 자신을 낮추는 꼴이 돼요. 자신을 낮추는 게 꼭 나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물론 아니지만 자신을 굳이 일부러 낮춰가면서 상대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높아지면 좋죠. 자기를 굳이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대를 높임으로써 나도 높이는 게 좋죠. 그게 가장 좋은 해답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칭찬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을 증가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3R 이론에서 가져온 칭찬의 효과죠. 그래서 고래가 춤추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효과적인 칭찬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만약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강좌였다면 여러분들한테 분야별로 좀 칭찬을 서로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요령은 있어요. 분야별로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을 이제 처음 본 사람이라면 처음 본 사람이든 뭐 두 번째 본 사람이든 헤어스타일, 눈, 코, 입, 귀, 뭐 목, 뭐 이렇게 전체 외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책, 오 이런 새로운 책을 사셨네요. 야 정말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이거 나도 사고 싶었는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분야에 칭찬할 건 널려 있습니다.
그럼 칭찬할 걸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영자 씨를 만났지, 내가 오늘 철수 씨를 만났었지. 뭐 꼭 연인이 아니어도 그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가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상대의 모습, 아니면 그 상대가 가진 것, 아니면 그 상대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가 가진 말 버릇, 모든 것이 다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효과적인 칭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효과적인 칭찬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상대방만을 위한 칭찬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근데 센스는 결국 관찰력에서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화가에게 반하는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화가는 나를 다르게 봐주는 것. 화가만이 볼 수 있는 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자신도 궁금하니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칭찬도 만약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순식간에 열립니다. 상대가 느끼기에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도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한다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칭찬이 되겠죠. 파워가 있는, 파괴력이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 막 다이어트하고 몸매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고 한데 굉장히 날씬하세요. 이런 칭찬 상대가 들었을 때 뭔 개소리야,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처음 듣는 칭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날의 검 중에 안 좋은 쪽의 검이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검 나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칭찬 말고 일종의 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화가가 볼 수 있는 관찰력으로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하면 센스가 발동을 하죠. 저건 나만 봤어. 예를 들어서 나만 본 거라면, 그러니까 시인은 똑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조합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시가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칭찬도 한편의 시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화가의 눈으로 상대를 관찰해서 한편의 시를 써줄 수 있다면 그거는 대단한 칭찬이 되겠죠. 관찰력은 결국 관심에서 나와요. 상대가 변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눈에 띄게 뭔가 집중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굉장히 뜻깊은 즐거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분들이라면 손목에 예를 들어서 건강 밴드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손목에 건강 밴드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혈색도 좋고 건강하신가 봐요. 그런 말들, 그분한테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이런 말보다 손목에 밴드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손목에 밴드를 한 사람이 100명 중에 7명 있다 하더라도 이건 7명한테는 칭찬이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나한테만 하는 칭찬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방금 말한 이제 밴드가 그 분의 팔목에 언뜻 보인 밴드가 건강 밴드고 저분 연령대에 저런 걸 차시는 거라는 걸, 그게 어떠한 용도로 쓰인다는 것 정도를 알아내는 정도의 센스와 관찰력이 필요한 건 맞겠죠. 그리고 이건 사람을 처음 보는 상태에서 이건 굉장히 도움되는 관찰력 훈련이긴 한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나쁜 걸까라는 건 둘째치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예전에 내가 만났던 누구와 닮았는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을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친구의 모습과 투영시켜서 생각을 하죠. 역시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한 번만 겹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베넘 효과라고 있죠.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해요. 그거는 내가 상대를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자꾸 꿰어 맞추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혈액형, 예를 들어서 AB형을 100명을 만나서 100명의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1명째에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어떠한 한 문장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를 규분 지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떠한 그룹으로 들어가면 그 상대가 행동은 내 생각 안에 있다라는,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착각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그룹에 넣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표본이 많아지죠. 인생에 있어서 표본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그룹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만났던 철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행동하는 철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만났던 영희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룹이 쌓여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그룹 안에 넣죠. 너는 이 사람이랑 이런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 그룹으로 들어와.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의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나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런 그룹을 만들지 않거나 그 그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그룹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른 강의나 혹은 이 말하기 강의 뒤쪽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에 잘 생각해보면 그런 그룹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그룹인데 이 사람은 무언가 한 부분이 유난히 튀어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손등에 문신이 있거나, 뭐 손등은 좀 그렇죠. 뭐 목덜미에 문신이 있어요. 뭔가 여기서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그룹이지만 그 부분에서 튀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칭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그 부분이 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간파하는 거는 이게 확실히 이 사람이 튀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나는 내가 이런 거에 속한 사람이라고 너무 많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남한테 보이고 싶은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칭찬해도 좋아요. 그거는 칭찬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의 치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다르게 애둘러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문신했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머리로 이렇게 가리거나 했겠죠. 근데 언뜻 내가 보게 됐으면 그 사람이 그걸 후회해서 가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불편할까 봐 가렸는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면 힐끗 보고 이제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죠. 이번에 문신하셨군요. 이번에 제 친구가 문신한다고 그 가격도 막 걱정하던데 혹시 그런 건 얼마나 하죠? 라든가 뭐 가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힘들다면 그런 거는 해주는 곳이 맞나요? 굉장히 아티스틱하네요. 뭐 제 친구도 굉장히 자기 친구를 빌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가리면서 이런 거 뭘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에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경우고, 약간 눈을 뭐 반짝이면서 그래요? 저도 이거 뭐 그렇게 막 저도 큰맘 먹고 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를 풀어나간다면 그것은 칭찬할 요소가 되겠죠. 그 후에 칭찬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게 이제 일종의 센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센스는 시간을 들여서 상대를 관찰하면 충분히 얻어지는 센스예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재미없는 얘기가 생각났을 때 재미없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죠. 솔직히 누구나 머릿속에 재밌는 얘기만 떠오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천부적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요. 그런데 자기가 상황에서 진부한 얘기거나 재미없는 얘기면 안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볼 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중 횟수가 아니라 적중률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중 횟수는 뭐 웃긴 횟수, 근데 그것보다 헛소리하는 횟수가 많으면 이 사람은 헛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적중률은 10발 쏴서 9발 맞추면 이 사람은 웃긴 사람이죠. 100발 쏴서 12발 맞추면 이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에요.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내가 칭찬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여지면 그것의 힌트를 이 사람이 흘리게 만들면 돼요.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미리 좀 생각도 좀 해놓고 그렇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술에서도 마찬가지, 화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지켜보고 칭찬할 요소를 찾고 이 요소가 확실한가. 근데 대부분 칭찬할 요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큰 거부감을 갖진 않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것을 가름하는 그 센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대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지만 본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어떠한 부분을 칭찬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성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와 어떻게 그런 걸 다 봤어요? 정말 모든 걸 이렇게 다 간파를 하시네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제가 모든 걸 간파한 건 아니고 저는 그것 하나만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 생각을 하죠. 그걸 말로 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말 하나 저것까지 알았으니까 모든 걸 다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이제 그룹으로 넣어놨겠죠. 아, 저걸 칭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고 상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기니까 칭찬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뭔가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직접 사람과 1대1로 칭찬을 해보고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피드백을 들려주고 지금 네 칭찬은 어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거 이제 좀 시켜보고 직접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칭찬을 해보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뭔가 사람한테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상상하고 만났던 사람을 상상하고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직접 입 밖으로 내서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비슷한 무언가를 했거나 그런 태도를 취했거나 그런 모습일 때 같은 칭찬을 해주면 좋은 거죠. 나만 알아주는 그 사람의 어떤 것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좀 밑에 얘기지만 나이트 화장실에 가도 써 있어요. 나이트 화장실에 가도 뭐 이성을 유혹하는 10가지 계명, 무조건 칭찬하라가 있죠. 이게 입에 발린 걸 상대도 알면서도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칭찬할 때 효과적인 칭찬, 방금 말했던 건 상대만을 위한 칭찬을 해라. 특별한 칭찬, 상대가 느끼기에 특별한 칭찬을 해라. 그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뭐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거라면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칭찬의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거나 받을 때 느꼈을 텐데요. 뭐 명절 같은 때 스팸 메일처럼 보내는 뭐 올 한 해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 다음 한 해도 이런 메시지보다는 무슨 교수님 이라고 앞에 딱 붙여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문자는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따로 제작된 문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훨씬 더 특별하죠. 물론 그것보단 전화가 더 특별하겠지만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씨라고 앞에다 붙이거나 무슨 님 이라고 앞에다 뭔가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을 해보시면, 아니면 그걸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내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구나, 아니면 최소한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정도의 노고를 해준 사람의 노고가 나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모든 말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 못한다가 판가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항상 진부함과 싸워야 돼요. 진부함. 근데 진부함, 제가 첫 시간에도 강조를 했죠. 말을 잘한다는 건 누가 느끼게 잘하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이 느끼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한다고 느끼면 돼요. 진부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다른 사람을 칭찬했던 이 사람은 똑같이 칭찬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듣는 사람이 새롭게 느낀다면, 내가 집에서 100번을 연습을 한 칭찬이어서 누군가한테 딱 썼을 때 진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상대가 느끼기에 처음 듣는 칭찬이면 괜찮아요. 그건 진부한 게 아닙니다. 참신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처음 만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죠. 대부분. 물론 이렇게 뭔가 물건이 하나가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고 다음에 더 제품이 개선된 다른 제품이 뭐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뭐 특허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칭찬을 했다. 근데 옆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시간 전에 다른 자리에서 듣고 온 칭찬을 이 사람이 또 한다. 방금 말한 거랑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죠?
내가 뭔가 진부한 칭찬을 한다면 상대가 느끼기에는 그런 좀 축소시켜서 생각해보면 한 자리에서 누군가 머리 색깔 참 이쁘게 하셨네요. 금자씨 머리 색깔 참 이쁘게 하셨네요.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금자씨 머리 색깔 진짜 이쁘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두 번째 말한 사람은 칭찬을 했다고 기억되지 않아요. 이게 한 자리니까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칭찬을 해. 의외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자리에서 듣고 온 거 똑같이 말하는 거 별다르게 안 느껴져요. 거의 이 수준으로 느껴져요. 에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시크하게 반응하겠죠. 알아. 속으로 알아. 겉으로는 네, 고맙습니다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뭐 말을 했던 남자든 여자든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존나 건방져. 뭐라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남들이 뻔히 들었을 만한 칭찬을 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겹다. 정말 너무 지겨워. 상대를 놀리는 것 중에 최악의 놀림 중에 하나가 상대 이름 갖고 놀리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 측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바꿀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놀리는 거는 뭐 그 사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놀림은 그 사람이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본 진부한 놀림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놀리고 똑같이 깐죽될 거라면 새로운 걸로 깐죽돼야 이 사람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을 놀리거나 깐죽거리는 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깐죽거리고 놀릴 거면 새로운 걸로 하면 좋잖아요. 제가 너무 궤변스럽죠. 근데 이름을 갖고 놀리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 지겹다. 넌 어떻게 그 수준밖에 안 되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름 갖고 놀리는 거는 나는 그만큼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칭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뭐 항상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원래 굉장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설화예요. 이름이 참 이쁘구나. 설화, 안녕하세요, 광설아입니다. 네, 설아 씨, 이름이 참 이쁘시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 칭찬은 괜찮지만 이게 효과적인 칭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네. 근데 굳이 이제 할 거면 거기에 이 사람이 듣지 못한 다른 걸 뭔가 조합한다거나 그 상황에 따른 무언가를 조합한다면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대만을 위한 칭찬을 해라. 그 사람에게 딱 적중되는 그 상황, 아니면 그 사람을 관찰해서 나온 그 무엇 칭찬해라. 두 번째, 가능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해라. 세 번째는 진부한 칭찬을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요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칭찬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 아까는 칭찬 그 단어 자체의 요령이었고, 이거는 약간 더 상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칭찬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너무 자주, 너무 과도한 빈도의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횟수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해요. 향기 같은 거죠. 향기도 너무 강하게 처음부터 향기가 나버리면 그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옆에 지나가게도 약간 그 오바이트가 날 것 같은, 뭐 그 사람이 역겹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너무 향이 강하니까 이렇게 막 몸에 이상 신호가 올 정도의 분들이 간혹 있어요. 향수를 뿌릴 때 주의할 점이죠. 내가 느끼기에 향이 나는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항상 뿌리던 향수, 매일 뿌리던 향수인데 내가 향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향수를 뿌리려면 굉장히 많이 뿌려야 돼요. 내가 점점 향수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향수를 뿌리는 위치와 양을 정해놓고 뿌려야 됩니다. 칙칙 딱 끝. 내가 향수가 뭔가 약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더 뿌리면 안 돼요. 더 뿌리는 순간 주위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향기도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강한 향기가 나버리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고통이에요. 칭찬을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아부쟁이, 칭찬쟁이, 그래 좋게 말해서 칭찬쟁이, 그래도 넌 좀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칙칙 딱 몸에 2번 뿌리고 다가오는 거죠. 향기 나네. 좋네. 칭찬 탁탁 뭐 이렇게 이 사람만을 위한 제대로 된 칭찬 2번 탁탁 다가오는 거죠. 그래 이 사람 나를 좀 잘 아네? 나를 좀 제대로 센스 있게 바라봐 줬네. 관찰해 줬네. 나에 대해서 또 어떤 걸 봐주려나? 이런 정도의 호기심이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마음이 열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칭찬을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죠. 칭찬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면, 그런데 칭찬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상대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횟수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물론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12가지의 새로운 점을 발견했고 난 그거에 대해서 25가지의 칭찬을 할 수 있어. 두두두두 쏟으면 상대는 도망가요. 어떤 상대든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를 한번 집에 데려다 준 사람 친절하고 고맙죠. 근데 매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해. 연인도 아닌데 그건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뭐 지켜보고 내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나 실은 네가 너무 이뻐서 사진 가지고 있었어라고 이렇게 해서 한 장 찍었던 걸 보여준 뭐 그 정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랑 수백 장의 사진이 내가 곳곳에 내가 어딜 가든 찍혀 있는, 전혀 다르죠. 이건 형사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건 안 됩니다. 시작부터 과도한 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한 장 찍고 이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의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건 괜찮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서히 늘려가라.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했다 그래서 모든 걸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가 칭찬을 수용하도록 하는 법.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강한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끔씩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건 앞에서 효과적인 것에도 말씀드렸죠. 가끔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한테 칭찬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귀 기울이게 돼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잠에서 깨울 때 일어나 이 소리보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 이 소리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뇌파가 깨어난다고 그래요. 똑같은 데시벨이라 하더라도 이름은 그 사람의 뇌가 이미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수용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긍정적인 것만 말하면 신뢰성이 저하돼요. 내가 맨날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뭐 그냥 그거 다 그냥 뻔히 하는 소리야. 오히려 약간의 부정적인 말도 해주는 게 칭찬을 더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치 없이 칭찬 한번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야 너 요즘에 완전 뱃살 늘어져, 뱃살로 줄넘기도 되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면을 말할 때는 사소한 거.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센스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치부가 있는 부분을 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치부를 지적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안 보겠어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일이에요. 뭐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상대가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쓴 레포트를 보고 있을 때 무슨 씨 이거 레포트 굉장히 정리를 잘했네요. 이거 이런 차트 같은 거 삽입할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잘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쉼표나 마침표 같은 거 조금 같이 이런 걸 정리해주면 조금 더 읽거나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구나, 다음에 잘해야지, 그래도 뭔가 뿌듯한 느낌도 들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딱히 칭찬 같지 않아요. 사람 외모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외모에 대해서 뭐 굳이 나쁜 면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옷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이 옷 어떤 거 같아? 그거 좋아. 저거 옷을 입어도 그거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옷 걸으러 안 가요. 이 옷 어때? 그거 상당히 이쁘고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약간 그 허리품이 좀 커서 조금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 이런 정도는 말을 해줘야 옷을 고를 때도 이 사람을 데려가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이 사람을 그 동료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칭찬을 10로 했으면 10의 파워로 내 머릿속에서 10의 파워로 했으면 부정적인 말은 1보다도 작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십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옳은 말, 그른 말 다 그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 다 바른 말만 하고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에요. 사람은 나쁜 말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쁜 말은 10분의 1 정도만 하라.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지만 꼭 해야 된다. 하기는 해야 신뢰성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칭찬을 수용하게 하는 또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을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그냥 전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임철웅 씨 오늘 옷 굉장히 잘 입으셨네요. 그럼 제가 말하죠. 최대건 씨도 옷을 참 잘 입으셨네요. 이게 무슨 릴레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철웅 씨 오늘 옷 잘 입으셨네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신경 썼는데 또 알아봐 주네요. 역시 우리 최대건 씨는 안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옷 고를 때도 옷을 뭐 사더라도 최대건 씨 허락 받고 사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을 칭찬하는 거죠. 나를 칭찬한 너의 안목을 칭찬한다. 그러면 상대는 나의 안목을 칭찬한 너의 멘트를 칭찬한다가 되겠나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칭찬은 다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 뭐 외모 칭찬했으니까 역시 김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김수진 씨가 그러겠죠. 임철웅 씨는 참 멋있으시네요. 참 너네들은 밋밋하게 대화하는구나 라고 옆에서 지나가면서 혀를 찔끔 차겠죠. 이런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창의적으로 하라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줬으면 나는 그거에서 답례를 생각은 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가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거는 별로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찬을 수용할 때, 칭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칭찬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상대가 하는 행동, 상대가 가진 외모에는 그리고 상대의 물건, 외모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꾸몄나 이런 것도 포함되죠. 물건에는 이 사람의 옷부터 소지품 그리고 뭐 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장을 쫙 차려입었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손수건을 꺼내는데 그 손수건에 예를 들어서 뭐 해골 마크가 있어요. 굉장히 뭐 집시 스타일이라거나 그 전혀 다른 핀트가 나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을 공략할 포인트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어쩌면 진실의 키워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 같은 모습을 감추거나 굉장히 세련되게 다듬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그 아이 같은 모습의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 칭찬의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 포인트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행동 그리고 외모, 물건 이것을 구분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이렇게 눈을 뚫어주라 얼굴 보고 있고 하나씩 이렇게 그럼 변태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적절하게 대화를 해가면서도 언제나 무언가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찾았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바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진행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안 돼. 그 뭐 흰소, 누런 소 이렇게 하면서 귓속말로 검은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요. 이렇게 말한 얘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비교를 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걸 들리지 않게 하라 했는데 이게 가볍게 이제 기분 좋은 비교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죠. 민성 씨 이번에 대본 쓴 거 봤는데 나는 100년을 써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은데 나보다 진짜 훨씬 잘하네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나를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누구보다 나아요. 누구보다 못해요. 이런 비교. 그것만이 비교가 아니죠. 대건 씨가 이거 보고서 했던데 이 보고서랑 굉장히 포맷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또 창의적으로 다르네요. 두 분 다 훌륭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비교의 한 종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칭찬이어도 좀 새로운 칭찬이 돼요.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의 다른 요소를 끼워 넣어서 그런 비교를 살짝 해가면서 칭찬을 수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칭찬을 수용하게 만드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막 쏟으시면서 칭찬하면 안 돼요. 서서히 칭찬을 늘려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 살짝 불러주는 거 항상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상하고 무슨 나는 캔디는 울지 않아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항상 이름 부르는 게 좀 이상하고 적절하게 이름을
가끔씩 섞어가면서 부르면서 칭찬을 해라.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말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도 해라. 단 10분의 1 이하로.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칭찬 그대로 하지 마라. 창의적으로 돌려줘라. 그리고 행동, 외모, 물건, 그리고 약간의 비교는 괜찮다. 이것들이 칭찬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칭찬이라는 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짝 또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 칭찬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아예 못 본 척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칭찬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초능력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봐요. 사람을 조종하는 것. 어쩌면 칭찬은 그런 초능력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이것 칭찬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못 본 척하거나 굳이 비난을 할 거면 너를 중점으로 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난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룰 챕터인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 그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겠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중심을 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 상대방도 그 비난을 수용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서로의 관계도 깨질 확률이 낮아지고. 어쨌건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만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그 보상, 그 물고기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칭찬이죠. 근데 내가 하는 칭찬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기에 칭찬인 것이 칭찬이에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에게 칭찬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그것은 상대가 칭찬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칭찬을 하는 방법, 그리고 칭찬을 하는 상황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칭찬에 대한 마지막 얘기로 칭찬에 대한 요령, 추가적인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직접적으로 너 참 잘났다, 이것도 칭찬이죠. 그런데 이걸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남녀간에 이걸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남녀간의 관계에서는. 근데 어떠한 그룹 내에서라던가 그런 조직, 뭐 가족 이런 내에서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그냥 칭찬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짜 최악의 선택은 어떠한 사람이 뒷담화를 했고 그 사람의 뒷담화가 그 사람 귀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씨가 네 그 얘기 하던데 너 처신 좀 잘하고 다녀. 뭐 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이런, 그렇게 되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뒷담화하면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죠. 근데 뒷담화만큼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인 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뒷담화를 했고 그 사람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뒷담화 깠어? 그래 나도 까고 다녀. 아니면 됐어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야. 약간 이렇게 돼요. 관계가 그냥 단절돼 버리는 거죠. 바꿔 말해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들어요. 이거는 뒷담화를 듣는 거에 딱 거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했어? 나 그렇게 생각하진 몰랐네. 그렇게까지 뭐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날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왠지 그 사람한테 더 신뢰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뭐 내가 다른 친구랑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김대리님하고 저번에 술 한잔 했는데 정말 존경할 분이 많더라고. 이제 어쩌다 보면 또 얘기가 돌아 들어가겠죠. 임찬호 씨가 그 김대리님 그 굉장히 존경할 분 많다고 부분 많다고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김대리는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뭐 안 들어가면 많은 거죠, 고.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적도 친구가 돼요. 제3자 입장에서 칭찬이 들어가면. 그리고 칭찬의 요령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수용할 만한 칭찬을 해라. 영국에서 체스터필드가 한 말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나 못생긴 여자를 칭찬할 때는 그녀의 지성을 칭찬하라. 그러나 평범한 여자는 그녀의 미모를 칭찬해라.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답다고 말할 필요가 없으며 못생긴 여자는 아름답다고 칭찬해도 믿지 않지만 그 중간인 평범한 여자는 미모에 대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여자한테는 아름답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자한테는 아름답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아름답다고 했을 때 칭찬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한테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건 진부한 칭찬이에요. 스스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진실되지 못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으면 잘게 쪼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떠한 코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코네요. 저는 처음엔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 아니고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잘 말을 해야죠. 막 갑자기 뜬금없이 막 만나자마자 정말 아름다운 코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얹으면 좋죠. 이 사람이 당연하다 느끼는 거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의적이지 않고 진부하니까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니까 칭찬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믿지 않는 거, 그걸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하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예시를 들긴 힘들지만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진 나쁜 부분을 좋다고 칭찬하는 건 안 돼요. 칭찬의 요령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들이실 때도 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인 수용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정했죠 제가 지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했어요. 긍정적으로 제 수용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수용. 임춘옥 씨 참 말 잘하네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화제를 돌리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저번에 참 그 메일 받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머쓱하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고 칭찬을 했을 때 멋쩍어요. 멋쩍하는 건 괜찮아요. 멋쩍하는 게 너무 없으면 이게 뭐 서양 문화에서는 땡큐 딱 해버리지만 한국에서는 감사해요. 잘생기셨네요. 감사해요. 저도 알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예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것도 인정이란 말이죠. 괜찮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다니. 근데 그렇게 봐주시는 사람 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의 뭐 겸손함을 표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거나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막 거절해 버리는 부분은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제일 안 좋은 건 무시하는 거, 화제 돌려버리는 거. 칭찬을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가 그런 태도가 보였다라고 해도 우리는 말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또 수용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인정 못하겠으면 별 말씀을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한다던가 최소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상대한테. 그것이 칭찬에 대한 얘기죠. 칭찬을 수용할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가 칭찬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보상을 받는 거죠. 칭찬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상대가 보이면 그 칭찬한 사람도 그만큼 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한 사람에게도 춤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칭찬하기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사 표하기 이것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알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진실은 항상 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고맙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 감사를 표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좋아. 그걸 수용하게 돼요. 감정을 넣고 감정이 실어져야 되죠. 내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특별한 것. 좀 더 상대가 느끼게 땡큐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스스로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봐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런 걸 보셨어요. 정말 안목이 대단하시네요라던가 칭찬에 칭찬을 받는 거지만 상대가 느끼는 감사보다 더 특별한 감사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지 않았어도 그냥 감사를 표현할 때도
뭔가 특별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진부해서는 안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럴 줄 몰라 감사. 짜증나죠? 입안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런 크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방금 뭐 이론으로 끝냈지만 끝맺음도 확실하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정을 넣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문장을 쓰고 몇 번 읽어보세요.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감사의 문장을 쓰라고 뭐 훈련을 시키겠지만 일단 온라인이니까 읽어보세요. 오 감사.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도 한번 돼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감사에서도 이름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 명한테 감사를 표현할 때도 이름을 넣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연말마다 짜증나는 거 있죠? 배우들이 감사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거. 그거 다 감사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는 연말 시상식에서는 좀 이름을 안 불렀으면 합니다. 아무튼 감사를 여러 명한테 표현할 때도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이 컨택. 눈을 바라봐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 누구누구 씨 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눈을 보지 않으면 뭐랄까 약간 이 사람이 뭐 감사하긴 한 거야?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거칠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거칠여도 눈을 보면서 진심 어리면서 싫어서 상대한테 감사를 전하면 상대는 진실로 믿죠. 상대가 진실로 믿은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거 노력이고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도 습관으로 가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라는 그런 말은 제가 너무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든 칭찬이든 제가 아까 말했죠. 참신하게 하라. 그거는 상대방이 대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 뭐 이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거 정말 큰 저한테 은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 이 사람 정말 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감사의 표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칭찬에 대해서 대응할 때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칭찬하기의 요령부터 칭찬을 수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새로운 칭찬에 대한 스킬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언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계속되고 있고 뭐 요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새로 개설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에 화술강좌 뭐 게시판을 올려주셔도 좋고 제 개인 메일은 gagblak@naver.com 페이스북은 뭐 LBC 코리아로 오시면 저한테 메일을 쓰거나 오시면 돼요.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LBC 상담소. 저희 뭐 콘텐츠가 좋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더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틀렸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십시오. 저희는 열려있고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술강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송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들이 기획되고 또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곁에 두면 좋은 방송국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것으로 또 가지고 여러분들의 화술을 증진시켜주러 올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칭찬에 대한 멘트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 주변 사람 칭찬하는 거 잊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정말 반갑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온라인에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철웅이었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